위창자 생리 2강에서는 입, 인두, 식도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창자 생리를 학습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각 장기별 또는 기관별 운동, 분비, 소화, 흡수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입에 대해서도 운동, 분비, 소화, 흡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입에서의 운동은 씹기입니다. 씹기 운동은 턱관절과 혀의 율동적인 움직임, 또 그리고 볼 근육의 적절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율동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혀와 볼 근육을 사용해서 어금니 사이에다 놓고 어금니를 씹을 때는 혀 근육과 볼 근육이 빠져나와서 음식물만 씹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율동이 끊어지면, 깨지면 혀를 씹거나 볼을 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씹기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으깨고 음식을 끊고 그리고 침과 같은 소화 효소를 음식물과 잘 섞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잘 조율되는 씹기는 일종의 반사작용으로 중추가 뇌간에 있습니다. 이 씹기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들은 뇌신경으로서 5번 뇌신경이 대부분의 저작근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볼 근육은 7번 뇌신경을 통해서 혀 근육은 12번 뇌신경을 통해서 이런 씹기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씹기 운동은 5번 뇌신경에 의해서 저작근, 7번 뇌신경에서 볼 근육, 12번 뇌신경에 의해서 혀 근육입니다. 위창자의 운동, 분비, 소화, 흡수 중에 입안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입안에서 분비는 침입니다. 침을 분비해서 씹기와 소화를 돕습니다. 이 침은 입에서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볼샘에서 하루 1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됩니다. 대부분 음식물이 들어오고 씹는 운동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침이 분비됩니다. 침의 성분은 대부분 물이죠. 그리고 전해질이랑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중에서는 소화효소, 알파-아밀라이즈, 그 다음에 점액, 뮤신이 있고 라이소자임, IgA, 락토페린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침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뮤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점액성과 장액성으로 나뉘는데 귀밑샘은 장액성 침만을, 볼샘은 점액성 침만을, 턱밑샘과 혀밑샘은 혼합된 혼합성 침을 분비합니다. 침의 분비는 두 단계를 거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두 단계에 관여하는 샘세포가 샘꽈리세포와 샘관세포입니다. 샘꽈리세포에서 1차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샘관을 지나면서 1차 분비가 된 것들의 이온 조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을 표시해줬죠. 그림으로 나타내줬죠. 이 샘에서는 침샘에서는 이 샘관과 샘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샘꽈리를 구성하는 샘꽈리 세포는 D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샘관을 구성하는 샘관 세포는 B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파로티드 글랜드 귀밑샘, 그러니까 즉 장액성 침을 내보내는 그런 샘꺼리 세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시러스 그래뉼이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게 보여지죠. 자, 그림을 통해서 1차 분비와 2차 분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1차 분비는 샘과리 세포에서 일어나죠. 샘과리 세포에서는 주로 프타일린, 알파 아밀레이즈입니다. 소화효소죠. 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주요 기능이고, 만약에 점액성 침이라면은 뮤커스까지도 분비를 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세포 외액도 같이 분비가 됩니다. 이 1차 분비된 침이 샘관을 통하면서 2차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분비에 샘관세포가 작용을 하고, 샘관세포의 주요 기능은 첨부막에서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를 재흡수하고 포타시움과 바이카보네이트를 시크리션, 분비합니다. 옆에 오른쪽 그림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요 액티브란 말은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샘관을 지나면서 샘관세포에 의해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재흡수되고 포타시움과 바이카보네이트는 시크리션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샘관세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샘관세포는 상피세포죠. 상피세포를 그릴 때는 바닥 측면막 쪽에 소디움 포타시움 익스체인저를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닥 측면막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첨부막과 바닥 측면막은 세포막의 단백질 조성이 전혀 다르죠. 이에 따라서 기능의 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샘과리 세포는 주로 단백질을 분비하는 게 주요 기능이죠. 이거에 따라서 세포 외액이 같이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글을 보게 되면 샘과리 세포에서 이온의 분비는 분비 자극으로 인해 세포 내에 증가된 칼슘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세포 내 증가된 칼슘은 칼슘 활성 염소 통로를 개방해서 염소가 침샘의 내강으로 분비되면 이에 따른 전기화학적 경사와 삼투압에 의해서 나트륨과 물이 분비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칼슘 활성 염소 통로는 그림에서 이 클로라이드 채널입니다. 이 클로라이드 채널을 통해서 클로라이드가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된 거에 대한 전기화학적 경사에 의해서 나트륨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이 포타슘 채널은 보통 세포막에 있는 릭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샘관세포를 한번 봅시다. 샘관세포에서는 다시 바닥 측면막 쪽에 소디움 포타슘 익스체인저를 그리죠. 그리고 첨부막 쪽에 아주 다양한 이온을 분비하는 단백질의 막단백질로 존재합니다. 자, 일단 소디움 채널은 열리면, 개방이 되면은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이 세포 안에 소디움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패시브 업솔션이 됩니다. 열림에 의해서 패시브하게 업솔션이 됩니다. 굳이 액티브하게 얘기한다면은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디움이 ATP를 사용해서 세포 안의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침샘 내강에 있는, 침관 내강에 있는 소디움이 혈장 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액티브 업솔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세포 측면에서는 막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패시브하게 들어옵니다. 이 밖에 바이카보네이트는 세포 밖으로, 샘관 쪽으로 분비가 되죠. 포타시움도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 밖에 있는, 샘관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세포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샘관 세포는 내강의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분비하고 염소를 재흡수하는 대신에 중탄산염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휴식 때는 샘관세포가
이 흡수와 분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시크리션의 양이 적으니까는 지날 때 충분히 재흡수와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는 매우 낮은 상태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 때는 침의 조성은 나트륨이 15, 칼륨이 30, 중탄산염이 50에서 70 이렇게 구성된 약알칼리성 저장액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씹게 되면 침샘의 혈류가 증가하고 침샘의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침샘 조직은 1g당 1분에 1ml의 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배의 침 분비를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 분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샘 관세포에서는 이 수송이, 능동수송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침의 이온 조성이 혈장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표를 보게 되면 자극을 받았을 때 침샘의 분비는 소디움이 올라가고 클로라이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혈장의 이온 조성과 비슷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전히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는 혈장보다는 흡수가 되어 있지만 이 초반이랑 비교를 하면은 휴식기의 침의 조성과 비교하면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입에서의 분비작용, 즉 침의 분비의 기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침이 분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비량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침 분비에 관련된 신경은 7번 뇌신경과 9번 뇌신경이 관여합니다. 7번 뇌신경과 9번 뇌신경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입안의 감각을 감지한 후에 입안의 상황을 감지한 후에 다시 7번 뇌신경과 9번 뇌신경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의 자율운동신경을 통해서 침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이 반사작용을 관장하는 센터는 중추는 뇌교와 연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상하 침 분비핵 Superior Inferior Salivary Nucleus가 이 분비를 조절하는 것에 관여합니다. 신경에 의한 조절 말고도 샘세포 자체가 대사가 증가되면은 칼리크레인이 나오고 이 칼리크레인의 대사 물질에 의해서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가 증가되면 침 생성이 다시 증가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하면 여기 침샘에 관련된 센터가 존재하죠. Superior Inferior Salivary Nucleus가 존재하고 7번 신경과 9번 신경에 의해서 입안의 감각을 받아서 이 핵에서 반사작용을 만든 다음에 다시 7번과 9번 자율신경을 통해서 침샘의 침 분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침 분비는 껌과 같이 부드러운 기계 자극일 경우에는 침 분비가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틀니와 딱딱한 물체에 의한 기계 자극은 침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기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임상적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이거 이외에도 좋아하는 음식이나 냄새, 생각 이것만으로도 침 분비가 또 촉진될 수 있습니다. 7번과 9번 신경을 통한 부교감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침샘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했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또한 침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분비되는 침은 주로 점액성 침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또는 긴장을 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이 되죠. 이때 점액성 침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입안이 오히려 바짝바짝 말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액성 침 분비는 증가하지 않고 점액성 침 분비만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이 마르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 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무스카닌 리셉터를 통해서 플루이드가 장액성 침이 분비가 되고요. 교감 신경은 노에피네프린이 나와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서 프로테인, 점액이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침 분비의 작용은 침에 의해서 입안의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는데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그다음에 시오시아네이트 이온, 그다음에 IgA 같은 항균 물질들이 침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또 음식물을 용해해서 맛을 느끼게 하고 점액의 윤활작용으로 음식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침의 아밀라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주죠. 이 아밀라제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표를 보면은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과 그 다음에 소화 흡수에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 분비되는 물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입안에 운동은 씹기고 분비는 침입니다. 침이 얼마만큼이나 어떻게 분비가 되고 어떻게 조절이 되고 그래서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서 설명해야 된 남은 기능은 소화 흡수죠. 입에서의 소화 흡수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뭐 몇 초나 된다고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화 흡수에 영향은 없지만 음식물에 침에 있는 소화 효소들이 섞여서 들어가서 음식물이 위 바닥에서 머무는 동안에 음식물의 탄수화물이 좀 더 분해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입안에 있는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 음주를 했을 경우에 입안을 통해서도 알코올이 흡수가 될 수가 있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도 입에서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빠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